그럼 이어서 오후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22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 오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또 뜨거운 참여 열기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오후 세션에서 그 열기를 더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연사와의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함께 하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연사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명찰에 인쇄된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질문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을 올려주시면 세션 마지막 토론 시간에 답변 드릴 테니까요. 역시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후 첫 번째 세션 2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드리죠. 이번 세션의 발표는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님을 비롯해서 한창헌 한국항공우주산업 미래사업 부문장님, 그리고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을 수고해 주실 좌장님은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션 2 좌장을 맡은 이상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 누리호인데요. 작년 10월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차 발사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최종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자로 이제 2차 발사 날짜가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는 잠정적으로 6월 15일,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미 소개해 드린 대로 세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이 누리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 2분 정도로 해서 누리호 1차 발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리호 개발 사업은 지금 12년이 넘었습니다. 2010년 3월에 나로호 1차 발사가 있은 이후에 2차 발사 직전에 이제 우리나라 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많은 시간이 겪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엔진부터 포함한 모든 발사체에 대한 부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사 장면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당시에 카메라가 5개가 있어서 1단 외부, 2단 외부, 그리고 2단 내부, 3단 내부, 아래쪽, 위쪽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된 것은 확인이 됐고, 일단 이륙, 그다음에 저희들이 점화에 대한 거, 그다음에 누리호 페어링 2단 연소 점화 종료까지는 다 됐고, 3단 구간이 이제 연소 시간이 521초 정도로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한 475초까지는 작동을 했지만은 마지막 한 46초가 미달됨으로써 고도는 700km에 도달을 했는데 목표 속도까지는 달성을 할 수 없어서 3단은 지구상으로 이제 낙하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사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달 6월 15일 날 저희들이 2차 발사가 있고요. 이번 발사의 이제 1차 발사하고의 가장 차이점은 한 180km 정도가 되는 성능 검정 위성을 가지고 가고, 그것도 위성 속에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만든 큐브 위성들이
4개가 또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의미 있는 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국가우주계획상으로 23년 초, 그다음에 24년, 6년, 7년에 걸쳐서 또 4번의 누리호의 반복 발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순서대로 발표자들 쪽에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스페이스 김수정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때 이렇게 스트롱 코리아 포럼에서 우주를 주제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또 발표 기회를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노스페이스는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5년 정도의 업력 동안 지금 소형 발사체를 계속 개발을 해왔고요. 올해 첫 시험 발사를 브라질에서 수행할 계획으로 현재 열심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우주 개발을 좀 살펴보면, 발사체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약 30여 년간 KSR-1이라는 그 과학 로켓을 시작으로 해서 나로호, 누리호 이 순서로 그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서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그간의 모든 노력을 결집한 누리호 발사를 시도를 했고 대부분의 미션에 달성을 했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 달에 있을 2차 발사에서는 이런 좋은 소식을 듣기를 기대하고요. 분명히 완벽한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우주 개발을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좀 살펴보면 뉴스페이스라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서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이런 어떤 개발 트렌드가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옮겨갈 때 결국은 민간 주도 중에서도 어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발사체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이 1차적으로 어떤 위성 발사 시장을 타겟으로 할 때는 통상 이제 무게로 따지면 한 500kg 이하로 볼 수 있는 이런 소형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 소형 위성 시장을 좀 살펴보면 21년에 발사된 전 세계 그 위성 중에서 약 90% 이상이 소형의 범위로 현재도 많이 발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소형 위성을 주로 발사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이제 대형 발사체와 소형 발사체를 이용하는 이러한 형태로 시장이 좀 양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 발사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많은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여러 번의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어떤 이런 레퍼런스를 이용한 신뢰성 있는 발사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위성을 동시에 발사를 하게 되면 위성별로 원하는 어떤 미션이나 이런 부분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수십 개의 위성을 모아서 발사를 하려다 보니 이제 그 전체 탑재 공간을 꽉 채워야 하는 그런 공간, 모집 시간이 상당히 기는 이러한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형 발사체를 이용한 시장과 좀 차별화돼서 로켓넷이 대표적인 이런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로켓넷 같은 이런 소형 발사체를 이용해서 아주 소수의 위성을 빠르게 모집하고 빠르게 발사체를 제작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시장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소형 발사체는 지금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 도전적인 시도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이런 소형 발사체 개발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소형 발사체를 이용한 현재 개발 프로젝트가 약 100여 개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궤도 진입, 준궤도 비행 시험, 아니면 엔진 시험 이런 정도의 마일스톤들을 달성하는 이런 이제 차별화된 단계들이 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23년까지
어떤 발사 성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많은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궤도 진입에 이미 성공한 회사도 있고 100km 고도 정도의 어떤 중궤도 비행 시험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소형 발사체를 중심으로 한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한 30여 년간 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누리호 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누리호 개발을 통해서 이런 약 300여 개 정도의 이런 공급 협력사들을 통해서 누리호와 발사 시스템 등을 통한 이런 개발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스타트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도 되겠다, 도전적이긴 하지만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선 것은 이런 누리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스타트업이 시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도 이러한 협력사들과 저희가 같은 공동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저희가 전체 체계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 100여 개 정도의 협력사들과 현재 소형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이때 최소한의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이노스페이스는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어떤 개발 상황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2017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고 현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브라질과 유럽, 프랑스에 저희가 지사를 설립하고 현재 발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0여 명 정도의 인력이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종시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년에 설립이 돼서 이후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서 현재 소형 발사체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적으로 저희가 자체 엔진 시험장 구축을 완료를 하고 15톤급 엔진 개발을 완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21년에는 브라질 지사 설립을 통해서 그 브라질 우주청과 협약을 맺고 저희가 오퍼레이터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서 상업 발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말에 이제 12월에는 저희가 첫 번째 준궤도 비행 시험을 한빛 TLV라는 발사체를 이용해서 수행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입니다. 얼마나 우수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 함께 하는지가 저희의 개발 이후 또 사업성, 사업화 등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20여 년간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결국은 비즈니스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저희가 설립한 그 유럽 지사 같은 경우는 그 과거 그 사프란 그룹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헤라클레스의 CEO를 역임하신 분도 저희 CBO로 현재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브라질 지사 같은 경우는 브라질 우주국의 디렉터로 계시던 분도 합류해서 현재 비즈니스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발사체는 단계적으로 3가지 사이즈의 발사체를 순차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가장 왼쪽에 보시는 탑재용량 50kg의 한빛 나노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발사체는 50, 150, 500kg의 페이로드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의 발사체를 단계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 현재는 이 한빛 나노의 1단 엔진에 해당하는 이 15톤급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이 엔진을 이용한 준궤도 비행 시험을 올해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는 엔진의 종류입니다. 그 발사체에는 로켓 엔진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고체나 액체 로켓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로켓을 적용을 하고요. 이를 적용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서비스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로켓은 고체 로켓과 액체 로켓의 특성을 이제 혼합한 그러한 형태의 로켓인데 고체 연료를 연소실에 저장을 미리 해놓고
별도의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액체 산화제를 펌프로 가압을 시켜서 공급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빠르고 싸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폭발을 하지 않는 안전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저렴한 제작 비용, 안전성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경쟁사 대비해서 빠른 속도의 빠른 공급이 가능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핵심인 이제 고성능의 고체 연료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들을 저희 사업장에 완비를 하고 현재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품인 그 산화제, 액체 산소를 가압해서 공급할 수 있는 전기 펌프와 인버터, 배터리와 같은 그 전체 시스템을 저희가 단독 시험셀에서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비행 모델을 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또 자체 연소 시험장을 충남 금산군에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시험장에서 15톤급 엔진 시험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수평형 연소 시험을 통해서 엔진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는 맨 우측에 보시는 수직 연소 셀을 이용을 해서 수직 연소 시험 셀에서 저희가 단인증 시험을 거친 뒤 비행 시험을 수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이제 개발 단계에서 수행한 시험 영상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저희 이제 미션 듀티를 충족하는 그런 이제 장기 연소 시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력 3톤급 엔진에 대한 장기 연소 시험 수행한 영상이고요. 하이브리드 로켓에 대한 어떤 개발 경험이 국내에는 많지가 않은데 저희가 독자적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런 안정적인 연소 시험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연소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연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 작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그 소형 하이브리드 로켓을 적용한 소형과학 로켓을 개발 완료해서 저희가 인공강우 시험용으로 기상과학원 등에 납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0회 이상의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저희가 그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 설비에서 비행 시험을 수행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십 회의 비행 시험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비행 시의 어떤 제어라든지 데이터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정 신뢰성 있는 노하우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저희가 발사체에 적용을 할 주 엔진인 15톤급 엔진의 연소 시험 영상입니다. 그래서 엔진 시험셀을 완벽히 갖추고 있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NSS 설비라든지 이런 설비를 갖추고 현재 저희가 연소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발사체, 소형 발사체이긴 하지만 이 모두를 저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100여 개 이상의 협력 파트너들과 유도무기 개발에 참여하거나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런 협력 업체들과 함께 지금 소형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행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한비 TLV 시험 발사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현재 저희가 개발 완료 단계에 있고요. 현재 QM 모델까지 제작이 완료돼서 인증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직경 1m에 길이 16.3m 스케일의 이런 시험 발사체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고요. 또 저희는 그 이동식 발사대를 구성을 해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발사를 브라질에서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의 이렉터와 이런 각종 지원 설비들을 컨테이너 형태로 제작을 해서 모두 어떤 위치든지 이동을 해서 발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사대 개발도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올해 시험 비행을 할 그 브라질의 알칸타라 발사 센터와의 협약은 저희가 2019년부터 브라질 우주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한 오퍼레이터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상업 발사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시험 발사이긴 하지만 올해 12월 발사 때는 브라질 공군 산하의 DCTA의 관성항법 장치를 저희 탑재체로 싣고 발사를 하는 이런 발사 계약도 저희가 지난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주를 한 형태로 저희가 발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차별화된 전략 중에 또 한 가지는 각 대륙별 발사장을 확보를 해서 고객이 위치한 곳으로 발사체를 가지고 가고 그곳에서 자회사를 통한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브라질에서는 저희가 오퍼레이터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상황이고요. 유럽 쪽은 저희가 프랑스 지사를 통해서 노르웨이 발사장을 이용할 예정이고 국내 발사장은 지금 상업 발사를 위한 준비들을 정부를 중심으로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최종적으로는 미국에서도 저희가 발사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많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전략으로 좀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발사체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고 나면 2026년쯤에는 저희가 연간 한 30회 정도를 다수의 발사장을 이용을 해서 빠른 속도로 발사 횟수를 늘리는 이러한 계획들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회사의 비전으로는 저희가 무인 비행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유인 비행체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저희의 이노스페이스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뉴스페이스 트렌드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소형 발사체 측면에서는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상당히 도전적으로 일정을 잡고 개발을 하고 있고 3년 정도 내에는 10여 개 정도의 새로운 회사들이 발사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어떤 기술성과 사업성을 검증하는 형태의 이런 시장 진입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경쟁을 할 때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체계 기업으로서 이러한 소형 발사체를 원활히 개발을 하고 사업화를 한다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런 발표의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되어서 사실 이노스페이스 발표에 대해서 조금 플로우에서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종합 전체 토론하고 질의응답에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김경근 책임연구원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방과학연구소 김경근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사실 조금 고민은 한 부분이 이제 이번 세션 자체가 이제 누리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국방 쪽에 있으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좀 그런 고민들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 자체는 뭐 어떻게 하자라기보다는 이제 국방 입장에서의 어떤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좀 고민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스페이스X나 이런 쪽에 좀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온 가서 좀 보고 느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상황, 그 다음에 국방 입장에서 우주 수송에 대한 생각, 요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우주 발사장 뭐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자료인데 결국 미국과 러시아에 많이 가 있고 중국에 일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로 우주센터가 이제 저기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플로리다 미국의 이제 주 우주 기지죠.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와 케이프 캐나베랄을 지금 그림을 그린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케이프 캐나베랄 같은 경우에 지금 가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여기가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 여기를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그때는 뭐 당연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먼저 보고 왔는데 지금 이제 어떤 일로 안에 이제 들어가서 쭉 봤는데 어떤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론치 컴플렉스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예전에는 결국 나사라든가 아니면 미 공군이 주로 운용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들 민간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론치 컴플렉스 41번 같은 경우는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 합작한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의 아틀라스 로켓을 발사하고 또 40번은 스페이스X가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쭉 보시면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라고 아직 그 발사는 하지 않았지만 테란 로켓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사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스페이스X 부스터가 또 착륙하는 랜딩 존, 그 다음에 블루 오리진이 이제 뉴글랜드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 그쪽 시설에 지금 그 공장을 조립장을 짓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시설들을 보시면은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이제 발사하고 그 다음에 착륙 통제센터, 그 다음에 뭐 조립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임차를 해서 지금 다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국가 자산이기도 하고 우주군 기지인데, 그 안에 결국은 민간 기업들, 이제 미국은 뉴스페이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큰 변화가 이제 생기고 있다는 걸 좀 봤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디스커버리인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스페이스 셔틀 발사하는 걸 준비하고 있던 걸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 발사 패드 2가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왼쪽과 같이 이렇게 셔틀,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우주 산업이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4월 초에 이제 그때 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쓰이는 저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SLS, 물론 이게 지금 여기 중간에 좀 고장도 나고 해서 다시 이제 VAB에 들어갔다 나오긴 했는데, 그거와 그 다음에 저 멀리 보이는 거는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인 크루 드래곤이 실제로 저렇게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딱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어떤 우주 산업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그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기 스페이스X의 주 이제 발사 패드인 론치 컴플렉스 40번 같은 경우 보면, 예전엔 타이탄 로켓 미 공군이 운용, 물론 이제 만들기는 그 민간 업체가 그때 이게 보잉인가 로켓 마트에서 만든 건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미 공군이 운용하는 대형 로켓인 타이탄 로켓을 쓰던 발사 컴플렉스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시설을 저렇게 이제 없애고, 보시는 것처럼 스페이스X가 지금 스페이스X는 원래 지금 50회 정도 발사를 계획하고 있고 거의 매주 지금 발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제가 갔을 때도 갔던 목요일에 조립을 해서 누워있던 그 발사체가 금요일 날 바로 발사가 되는 그런 식의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페이스X의 랜딩 존을 뭐 다들 아시는 그림이지만 이런 게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36번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블루 오리진이 그쪽에서 지금 뉴글랜드 로켓을 생산하기 위해서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옆에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발사장을 저렇게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그 LA에 있는 호선에 있는 본사인데, 뭐 보시는 것처럼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고 이걸 느낀 거는 뭐냐면, 스페이스X를 가서 보니까 우리는 이제 우주 산업이라는 게 이제 미래 산업이고 아직도 지금 해야 할 길이 많은 연구 개발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산업입니다. 산업.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버는 산업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더라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스타쉽 있는 그 보카치카 사진들인데, 사실은 요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그 다음 비즈니스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스타쉽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게 사실은 다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그렇지만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서 뭐 그런가 보다 싶은 상태였지. 근데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저 유저 가이드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유저 가이드를 만들겠다는 거는 뭘 진짜 하겠다는 건데,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그전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 이야기죠. 그쪽에 있던 그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들은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만 그냥 화성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 직원이 다들 화성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좀 놀랐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큰 어떤 저희하고는 약간 인식의 차이도 느껴졌고 변화도 좀 느껴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김수종 대표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로켓랩입니다. 로켓랩이 그 일렉트론 발사체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발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간 전날 처음으로 부스터 회수에 성공했고,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막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미래 로켓으로 이제 저기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트론이라는 저런 이제 로켓을 지금 거의 2단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재사용 로켓인데, 저 부분을 24년에 시험 발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은 저 디자인을 보시면 저거는 뭐 진짜 미래 우주선처럼 생겼는데, 이제 저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현재의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옆에 그림 하나 보시면 이제 버지니아 월로플라이 패실리티 옆에 뉴트론을 발사할 수 있는 조립 시설과 발사장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삽을 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고, 뭐 그 외에도 뭐 저 렐러티비티 스페이스의 테란이라 테란 R, 그 다음에 아스트라, 작년에 이제 옆으로 이제 개걸음 하듯이 올라가다가 이제 중간에 비상폭발을 했지만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고, 파이어플라이도 저 중간에 이제 폭발은 했지만은 그런 그 발사체 업체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주가
그냥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제 가야 할 길로 보고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지금 누리호도 이제 처음 발사했고 6월 15일 날 2차 발사가 잘 될 거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그냥 자기들의 현재의 산업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보다 많이 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어떠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지금 우주 발사장은 현재는 외나로도 이제 구글 그림인데 나로 우주센터가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민간 발사장으로 옆쪽에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그림을 요거는 제가 그냥 그 뭐 파워포인트에서 살짝 그린 그림인데 이제 저 정도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사체는 현재 누리호가 작년 발사했던 그림이고 이번 6월에 이제 2차 발사를 할 거고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국방연구소 쪽에서 이제 고체 발사체 3월 말에 시험을 한 부분이 있고 뭐 그리고 공개된 거로는 지금 뭐 누리호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 발사를 가져갈 것 같고 또 차세대 발사체가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고체나 이쪽 사이드에서는 지금 민간이 이제 주도하는 쪽으로 해서 한 1톤급까지는 가겠다 이런 게 이제 뉴스에 이렇게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 항우연을 중심으로 한 30년째 많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상당한 수준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우주 인프라인데 요거는 뭐 ADD 시험장에서 아는 건 조금 빼고 나도 그 대전에 이제 항우연과 ADD가 있으면서 이제 뭐 세틀가이라든가 여러 우주 업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천에 지금 그 우리 카이에서도 오셨지만 한천 상무님 오셨지만은 카이에서 우주센터, 그 다음에 뭐 KTL 해서 거기 우주 부품 저 시험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로 우주센터가 고흥에 있고 제주에는 현재 국가통합위성 운용센터가 이번 9월달에 개소할 상황입니다. 앞쪽에 사실은 이제 미국 이야기하고 우리 이야기하고 좀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좀 고민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켓 스타트업 페리지의 저 그림 보시면은 작년 12월 말에 이제 제주 그 한경면에서 시험 발사했던 그림, 그 다음에 이노스페이스는 아까 김수정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브라질에서 이제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이 저까지 갔구나. 근데 우리는 아직 저 정도 수준. 거기서 이제 국방과 이제 누리호를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좀 국방 그 우주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우주 수송 수단이라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발사체는 뭐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위성을 수송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걸 발사를 할 거냐가 결국은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 그거에 따른 그림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뭐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은 이건 다른 데서도 뭐 국회나 이런 데서 발표했던 자료를 그래 가져왔는데 국방 쪽에서 지금 그 올려야 되는 저기 수단들 보면은 한 100에서 150kg 정도 되는 작은 위성들이 있고 한 뭐 1톤까지 가는 좀 고해상 정찰 위성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500 정도에서 1톤 사이도 있고 그 다음에 한 250kg 정도는 저거는 뭐냐면은 그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전술 위성군을 구성해서 저궤도에서 통신 위성군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의 생각인데 저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어떻게 운용할 거냐 국방 측면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국방 쪽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주강국의 국방 우주 개념 결국은 다른 것보다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그 지속 가능성과 회복성이라는 거와 그 우주 접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서 요 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적어 본 건데 국방 우주 자산을 우주 수송하는데 핵심적인 키가 뭘까? 그러면 결국은 국방 측면에서는 저기 지속 가능성 언제든 항상 우주를 인프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회복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아시겠지만 ORS라는 개념은 미국 이번에 로켓랩을 방문했더니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국 방송에서 로켓랩에 요구한 게 뭐냐면 일렉트론 발사체를 가지고 긴급한 명령이 발생했을 경우에 24시간 내에 보관되어 있는 위성을 발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국방 쪽에서 중요하죠. 그래 그게 적응성과 저장성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런 키워드들이 이제 국방 우주 자산의 이제 우주 수송의 핵심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저런 것들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건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밑에 궤도 기동성은 있지만 이건 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에서 이제 그래서 저런 앞에 개념들을 예를 들면은 만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사실은 요거는 제가 좀 뭐 말씀드리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각국에 보면은 우주센터 중에서 일정 부분들은 군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우주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쪽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도 케이프 캐네바랄이나 반덴버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플레체스크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측면에서 어떤 필요한 요소는 결국은 군용 위성은 보안이 중요한 상태고 그다음에 상시 발사 운용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그래서 국방 우주 발사의 기본 운용의 기본 원칙은
결국은 군의 이제 뭐 국방 우주 기지에서 민간이 생산한 발사체, 전 세계적으로 발사체를 뭐 군이 직접 하는 건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국방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요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겁니다. 국방 쪽에서 뭘 하려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국산화를 하지 않고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위성 부품의 국산화도 국방 쪽은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국방 쪽의 특수한 어떤 그런 미션들을 할 수 있는 탑재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산화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겁니다. 아까 앞에 뭐 우리 현실을 좀 이야기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여기 항공우주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슈는 있지만 제가 그냥 그 그림을 보시면 대전은 연구개발 뭐 맞죠. 경남은 지금 사실 창원과 카이가 있으면서 위성과 우주 부품 생산. 그다음 전남은 결국은 우주 발사와 발사체. 제주라는 이제 뜬금없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미래 산업으로서 제주 쪽이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어떤 저런 형태의 좀 우리가 그 완성된 그림, 뭐 이름은 다이아몬드라고 붙였긴 했지만 결국은 분야별 강점을 가진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국토 전체를 활용해서 지역 간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해서 미래 산업으로서 우주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한번 아이디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2페이지 남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적응성과 저장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좀 빠르게 획득 가능한 부분이 이제 고체 발사체다 보니 그렇게 해서 지금 지난 3월 말에 이제 시험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기 나중에 확장되게 되면 저 그림은 이제 배가처럼 그려놨지만 아까 한 1톤급까지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작전성이나 아까 저기 한창원 상무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공중에서 어떤 공군과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런 걸 위해서 소형 또는 공중발사체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당장은 그 필요한 국방 우주 자산의 우주 수송 수단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어떻게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요 고민에 대해서는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궤도에서 만일에 통신 이송군 지금 현재는 뭐 초연결 네트워크라고 해서 군에서 이제 그런 소요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건 다량 발사가 돼야 되는 상태에서 저런 앞에 뭐 고체 발사체 뭐 저런 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발사할 수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방 우주 자산의 신속한 우주 수송을 위한 경제성 있는 발사체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명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누리호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냐? 그 다음에 또 차세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그 중간에서 우리도 그러면은 외국처럼 재사용 가능한 걸 만들 거냐 등등 해서 사실은 이거는 고민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뭐 재사용성, 친환경, 뭐 신속성, 발사 용이성, 비용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군의 입장에서의 지구에서 우주로도 가지만 우주에서 지구로도 돌아올 수 있는 수송 수단의 필요성도 분명히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오늘 좀 이 세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앞쪽에 결국 국방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뭐 가는 길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미래에는 결국은 미국의 상황 아니면 저 선진국들의 현재 현황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실용 발사체가 나중에 우리도 확보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누리호의 발전 방향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고민이 필요해서 한 2페이지를 하나 적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자 세 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거의 시간은 뭐 조금 오버가 됐지만 그런데 당초 제가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을 해서 발표자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려고 했는데 이 플로우에서 직접 들어온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희들 토론보다는 질문의 우선순위를 드려서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질문 중에서 약간의 이미 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질문 같은 거는 제가 보여만 드리고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가 어쨌든 처음 발표해서 그런지 좀 많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노스페이스사에서 왜 브라질에서 첫 위성 발사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했고 브라질 론칭은 타국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장점인지요라고 물었고요. 이거 외에도 좀 많아서 제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노스페이스에 질문 드립니다라고 하고
소형 발사체 기술력이 발전하면 비행기에서 발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라고 물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로 아마 이건 커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된 전기 펌프에 대한 개발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내구력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은 적정 가공의 수준이 발사 관련 부품에 적용하기는 부족해 보이지 않는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허들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노스페이스 매출과 수익을 창출해야 할 터인데 향후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지요? 이렇게 좀 네 가지 좀 많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뭐 간략하게 하실 수 있는 정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많아서 저도 좀 놀랬고요. 일단 첫 번째, 저희가 브라질에서 발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17년에 회사를 설립했지만 그 당시는 사실 뉴스페이스라는 어떤 트렌드부터 국내 우주에 대한 어떤 지원 의지 이런 것들이 현재 수준까지 형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 있는 어떤 발사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에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설립과 동시에 저희는 19년부터 해외 발사장을 이용한 시험 발사를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 노력 끝에 21년에 저희가 라이센스를 받으면서 올해 이제 발사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창업 시점과 좀 맞물려 있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이런 노력들을 정부 기관이나 뭐 여러 연구기관에서 다 파악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저희 같은 민간 기업이 쓸 수 있는 발사장을 뭐 24년 이후부터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브라질 알칸타라 발사센터는 적도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발사 방위각이 107도로 상당히 넓은 범위의 방위각을 갖고 있어서 대부분의 위성을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이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까 그 사업화 전략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륙별 발사장을 확보를 해서 고객이 있는 곳으로 저희 발사체를 가지고 가서 서비스하는 게 저희의 전략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남미 시장을 타깃으로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발사장을 좀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이 3D 프린팅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는 저희가 그 액체 산소를 가압하기 위한 그 극저온 펌프 쪽의 그 펌프 파트에만 현재 3D 프린팅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적층 기법으로는 이 정도 수준의 내구성, 액체 산소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내구성이나 가공 정밀도가 확보가 된 국내 기업도 충분히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런 기업과 저희가 협력 관계를 갖고 현재 제작을 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펌프는 개발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이브리드 로켓 같은 경우는 연소실 압력 그 조건이 약 35기압 정도로 상당히 좀 낮은 압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펌프 쪽에서 필요로 하는 압력도 55기압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 수준으로도 충분히 이제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비즈니스 모델 수익 창출 네. 문제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서 현재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매출도 많지 않은 수준에서 현재 매출을 낼 수 있는 제품화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소형 발사체를 하고 있는 전 세계 발사체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베이스로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개발 이후에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의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발사체의 그 서비스 공급 가격이 현재 1회용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소형 발사체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로켓도 추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회수를 하게 되면은 전체 파트의 70%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한 구성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희의 수익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아직 저희가 시험 발사나 뭐 발사체가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이런 스타트업을 베이스로 한 소형 발사체 개발 업체들이
초기 어떤 시장 진입의 가능성, 기술성을 검증한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어떤 수직 계열화라든지 다른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주 분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수익성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미리부터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누리호가 발사되는 목표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누리호를 발사하는가요? 했는데 사실 이거 언론 보도를 통하면 충분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발표 때도 있었는데 우리가 인공위성 만드는 거를 자립을 하더라도 우주 공간으로 운송하는 수단이 없으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주 운송 수단까지 우리가 독립을 하려고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위성에서 송수신하는 데이터의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는 위성통신 송수신 모듈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나요? 했는데 이것도 좀 일반 질문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위성에서 보통 명령을 주고받거나 어떤 텔레메트리라고 원격 측정 자료를 하는 것들은 데이터 레이시 높지 않은데 지구 관측 위성 같은 경우는 초당 300메가비트 per 세컨드, 300메가bp에서 저희들 그 전에 보통 사모나 이런 거 640메가bp에서 요즘은 거의 1기가 더 넘어가고요. 좀 레이저 통신을 이용해서 요즘 이제 속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부 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누리호가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 저궤도라고 하면 어느 범위의 고도를 말하고 누리호는 어느 정도의 고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지요 했는데 일단 누리호가 지금 얘기한 거는 600에서 800km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궤도는 보통 지구상공 2000km 이하 정도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도 자체는 누리호가 가진 에너지로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요. 현재 저희들 700km 고도에 목표는 1.5톤인데 실제 성능은 한 1.9톤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태양 동기궤도일 때 상황이고 300km까지 하게 되면 한 3,300km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시문에서 위성 발사 신청에도 2년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하고 100여 개 스타트업이 경쟁적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노스페이스에 오늘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민간 로켓 1호 개발 중인데 한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나요? 발표 자료에 언급 다 하신 거죠? 예, 아까 충분히 발표하고 답변을 해서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누리호 발사 계획과 예상 계획 이 부분도 현재 다음 2차 계획은 6월 15일 날 계획이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4번의 반복 발사가 추가적으로 지금 계획이 이거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 누리호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들은 현재 예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거기에 달린 게 되겠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쪽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ADD의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합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해상 또는 공중 기반 우주 발사체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태평적으로 제주 아까 언급한 것도 있지만은 밑에 이제 일본 열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리적으로 좀 약간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번에 3월달에 시험했던 것도 결국은 그게 이제 보시면 이제 바지선 같은 데에서 이제 완전한 해당 발사는 아니지만 그런 시도를 했었고 좀 심플한 고체 발사체 같은 경우는 해당 발사가 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공중 발사도 아까 카이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에 맞는 수준 저희가 이제 적응성 있게 어떤 필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위성 발사를 위해서 공중 발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사실 저희들끼리 토론을 못해서 조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딱 3분이라서
딱 발표자분들 1분으로 해서 좀 자기 뭔가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수정 대표님부터. 아까도 질문에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한국의 민간으로 첫 번째로 발사를 하는 어떤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책임감과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어떤 개발 방법이나 저희가 목표로 하는 개발 그 목표들이 상당히 도전적인 일정과 예산과 그 방법으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패 리스크가 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 여러분이 접하셨던 어떤 정부 주도로 연구소 아니면은 어떤 정부 개발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익숙치 않은 방법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목표로 하는 시험 발사에도 저희가 성공하면 좋겠지만 분명히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딱 1분 지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그 우선 지금 우주 산업 그리고 발사체가 발전하려면 결국은 이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를 아마 가장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쪽이 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 쪽에서 어떤 적절한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그랬지만 저기 주요 선진국들의 어떤 발전 방향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한 진짜 2030년까지는 최대한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가끔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사실 우주 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결국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이제 1970년대 이제 우리가 뭐 중화학 같은 거 하면서 뭐 그 당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현대라든가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생겼는데 그 당시 그런 기업들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주 산업도 사실은 개념 있고 어떤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진 기업들에 조금 더 기회를 훨씬 많이 주고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산업을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 2는 1월 마치겠고요. 여러 가지 그 관심과 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음 달 있을 어떤 누리호 2차 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적인 격려와 응원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행에 수고해주신 좌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의 기대와 또 관심, 바람을 한 몸에 또 받고 있는 누리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 소중한 인사이트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이렇게나 많은 분들께서 또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다시금 깨닫게 됐던 시간이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시각에도 이 누리호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겠죠. 자,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음 달 또 드디어 발사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누리호의 새로운 도전을 저 역시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도 들려왔으면 좋겠네요.